질문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단독행위하고 형성권은 또 어떤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였죠. 형성권은 뭐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가 뭐죠? 형성권이죠.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죠? 이런 겁니다. 사기를 당했어요. 취소할 수 있죠. 물론 사기친 놈한테 뭘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취소는 단독행위예요. 취소권은 형성권.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형성권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단독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그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하고자 할 때 채무불이행한 사람한테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 없으니까 해제는 뭐예요? 단독행위. 해제권은 형성권.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단독행위.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뭐예요? 형성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한능력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어요. 아버지가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죠. 물론 추인하고자 할 때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 없으니까 추인은 뭐예요? 단독행위. 추인권은 형성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이제 교재 158페이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입니다. 무효적이죠. 무효.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시 한번 적으면 무효입니다. 무효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면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행을 한 후가 문제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도박빚, 도박 채무를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부담하게 됐어요. 요 3천만 원 갚아야 돼요? 갚을 필요 없죠? 갚을 필요 없겠죠. 왜요? 도박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갚았어요. 갚고 나서 갑이 갚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법원에다 소송을 얘기한 거죠. 판사님, 제가 갚을 필요가 없는 도박비 3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이랬을 때 법원이 을은갑에게 3천만 원을 반환해라라고 판결을 내리면 이놈은 맨날 도박만 하겠죠. 갚기 전에 뭐 할 필요 없어요? 갚을 필요 없고, 갚으면 국가가 나서서 뭐예요? 대차해 준다는데 그것처럼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짜고요? 그 문제는 왜 짜고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굳이 이런 갑을 우리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갚은 도박빚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 준 경우에는 반환받지 못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도박빚은 갚을 필요가 없지만 갚은 것은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 준 것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에는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한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가끔 나오는 사례 이런 게 나와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여자분을 사랑하게 된 거죠. 사랑하게 됐으면 이제 뭐 합니까? 프로포즈 해죠, 그죠?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어떻게 막 촛불 켜놓고 막 풍선 불어놓고 또 반지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무릎 꿇고, 왜 무릎 꿇는지 잘 모르겠는데 무릎 꿇고 한마디 하는 거죠, 그죠? 반지 주면서 사랑해, 내 첩이 되죠. 이러면 반응이 어떻게 돼요? 이런 미친놈 이렇게 나와야죠, 그죠? 미친놈 소리가 잘 안 나올 수가 있다. 내 첩이 돼주면 강남에 있는
10억짜리 빌라를 준다 그러면 미친놈 소리가 잘 안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좋다 인간 해가지고 첩계약을 했다면 요 첩계약이든 뭐든 반사회적에서 법률이 무효니까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 없죠. 따라서 그런 갑에게 첩이 돼줄 필요도 없고 갑도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는데 등기를 해줬어요. 해주고 나서 몇 달 지나서 별로 재미없으니까 너와 나의 계약은 무효니까 돌려다오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합니다. 그럼 누구 거예요? 을에게 확정적으로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반환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무엇이 귀속되게 돼요?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등기를 해줬다면 을은 지코 지가 팔아먹은 거죠. 따라서 병은 선, 악, 불문하고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겁니까? 을 겁니다. 그죠?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두 당사자 중에서 불법 없는 당사자 보통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피해자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반사회적 범죄 무효란 이유로 반환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전화가 왔어요. 딸 데리고 있대요. 3억 입금하래요. 3억 안 주면 딸 죽이겠대요. 그래서 3억을 주겠다라 약속했어요. 반사회적 무효죠. 물론 3억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딸 죽이겠다니까 어떻게 해요? 줬어요. 주고 나서 나중에 그놈을 잡았을 때는 그 3억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없는 당사자 피해자는 뭐 받을 수 있죠?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효과는 뭐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동기불법은 한 거예요. 요겁니다.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는 언제 무효죠?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를 비로소 무효다. 판례만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 이제 뭐가 나오죠? 이중매매가 나옵니다. 이중매매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중매매는 이런 걸 말하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을과 만나 가지고 2억에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을이 갑에게 2억 원 대금을 다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돈을 받았으니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땅값이 2억에서 5억으로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환장하는 거죠. 좀만 늦게 받았으면 얼마 받을 땅이죠? 5억 받을 땅이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너한테 2억 받고 넘겨줄 수는 없다 해가지고 병과 만나가지고 5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면 똑같은 물건을 두 번 팔아먹은 것이니까요. 이런 걸 우리가 이중매매라고 하는데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자, 유효하다는 말은 갑과 을 간의 첫 번째 매매 계약 물론 뭐죠? 유효하고요. 갑과 병 간의 두 번째 매매 계약도 뭐예요?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을과 병 중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냐 문제는 매매가 다 유효하니까 누가 등기했느냐 문제입니다. 따라서 병이 만약에 갑에게 5억 원을 지급했고요.
그랬다는 이유로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병은 뭘 취득하냐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소유권을 갖는 거죠?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선등기자인 병에게 뭐가 넘어가죠?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기속이 돼요. 최근에 두 번째가 문제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또 계약법, 채권법에서 볼 건데 요 갑과 을간의 매매 계약도 아직도 유효하죠. 그죠? 근데 갑이 등기를 못 해주죠. 그죠? 병한테 팔아먹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채무불행이죠. 그죠? 채무불행. 자, 우리가 채무불행이 뭐였죠?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거잖아요. 지가 팔아먹어서 못해주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고의죠. 따라서 뭐죠? 채무불행입니다. 그래서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해지하게 되면 이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요. 대금은 2억 원은 돌려줘야 돼요. 갑은 을로부터 받은 2억 원을 뭐죠? 돌려주는데 나중에 우리가 자세하겠지만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여야 되냐면 이자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연 오픈입니다. 이자를 붙여서 을에게 뭐죠?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별도로 또 무엇도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손해액은 어떻게 생되냐면 이행이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이행했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예요? 손해인 거예요. 얼마를 벌 수 있었죠? 3억. 그죠? 따라서 3억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조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갑이 병에게 5억 받고 팔아먹었더라도 5억 중에 대해서 2억에는 뭐까지 붙여가지고요? 이자까지 붙여서 을에게 뭐죠? 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갑은 깜빵 갑니다. 배임죄로 형사 처벌받고요. 배임죄는 굉장히 재질이 안 좋은 곳으로 봐요. 그래서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여기서 이중매매는 유효하다를 해도 된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효라는 말은 이행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 없다는 말은 뭐예요?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유효라는 말은 뭐예요? 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행 안 하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이중매매는 유효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뭘 져야 됩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유효한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등기해 준 사람에게는 뭘 넘겨줌으로써 책임을 다하게 돼요?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책임을 다하는 거고요. 등기 못 해준 사람에게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겁니다. 해도 되는 건 유효, 할 수 없는 건 무효. 이렇게 가면 반드시 오답으로 치달아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책임져야 되는 건 뭐예요? 유효.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건 뭐예요? 무효.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자,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유효라는 말은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이거 많아요. 남의 물건 팔아먹으면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지만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한 거예요. 왜요? 유효해야 책임이 따르니까. 무효하면 무엇도 없어요? 책임도 없으니까.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라고. 그죠? 아니, 매매 계약도를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채무불이행이라고요. 아니, 얘가 해야죠. 해야 되는데 안 한 거니까 문제잖아요. 그죠? 납으로 주든 뭐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안 된다. 하면은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중매매는 뭐라고요?
유효다 이거죠. 자체의 논리를 좀 쫓아오셔야 돼. 계속 이상하지 마시고 상상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많아요 이런 게.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무슨 말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유효, 할 수 없는 건 무효 이러면 안 되겠죠? 유효라는 말은 뭘 포함합니까? 책임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중매매가 유효라는 말은 이중매매를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형태든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다. 어떻게 책임진다고요? 등기해 준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책임을 지고요. 등기를 못 해준 사람에게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는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겁니다. 항상 유효냐? 아니다.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언제냐면 제2매수인이 두 번째 산 사람이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했다면 이때는 갑과 병간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적극 가담해야 돼. 그죠? 그죠? 그리고 결국은 원칙이 유효하다는 말은 제2매수인이 선이 모르고 샀든 악이 알고 샀든 뭐 하다는 얘기죠? 유효하다는 얘기죠.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뭘 해야지만요? 적극 가담해야지만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이미 이 땅이 갑이 을에게 팔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매 계약했더라도 병은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져요. 근데 단지 아는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넘어서 갑을 꼬셨어요.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이때는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자, 첫 번째.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이 만약에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고 하면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되죠? 등기도 무효가 되죠.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죠. 누구의? 누가 거예요? 네,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럼 갑이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여기잖아요.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니까 뭐 했어요? 반환 청구할 수 없죠. 따라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을은 제일 매수인인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유의하실 것은 갑을 통해서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왜 대위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이유는 설명드릴 거고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일단 을은 갑병에게 뭐예요? 직접 말소해달라 청구할 수는 없고요. 갑을 어떻게 해요?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이 점 한번 보시기 바라고. 자, 160페이지 오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있죠. 이것도 올해 문제죠. 한번 풀어볼게요. 160페이지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1번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를 위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물론 뭐죠? 반사회적 법률 무효겠죠. 2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아직 설명 안 드렸는데 이유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할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3번 혼인애의 성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건 반사회적이죠. 나쁜 짓입니다. 4번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을까지 끊어볼게요. 허위로 증언하기 위해서 따질 필요 없이 뭐예요? 반사회적이지만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한 것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반사회적이잖아요. 따라서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하게 넘은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도 뭐죠? 반사회적법은 무효죠. 5번 부동산 재임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종용하여 이중매매를 한 경우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효하지만 재임매수인이 뭐 했으면요? 적극 가담했으면 반사회적 법률 무효니까 5번도 무효죠.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나옵니다.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잘 내는 편이고요.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서. 자, 먼저 104조를 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당사자의 궁박, 다음에 뭐죠? 심표죠.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뭐죠?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좀 분석해 보면 일단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요. 주관적 요건으로서 궁박, 심표, 경솔 또는 무경험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는 말은 폭리거든요. 따라서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여기에 뭐가 되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고요.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104조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살을 좀 붙이면 되는데 일단 의회에서 이 104조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반사회적 법률 한 가지 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반사회적 법률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뭐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례이다. 이렇게 되고요. 요건 여기다 살을 좀 붙이면 됩니다. 일단 궁박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요 궁박은 급박한 공공 이런 말이에요. 그 말도 어렵다면 그냥 우리는 어려운 사정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려운 사정. 다시 말하면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다 뭐가 되냐면 궁박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여기가 우리 민법은 쉼표가 되는데 우리 판례 여기에 또는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봐요. 지금 어떻게 된 거죠?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무슨 말이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뭐만요? 셋 중에 하나만. 일단 경솔은 그냥 경솔이고요. 무경험인데 요 무경험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특정 거래에서 요구되는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에서 요구되는 경험 부족이 무경험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저를 예를 들면 법대를 나왔고 전국을 다니면서 민법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일반론적으로 저가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평가되지는 않겠죠. 이제 일반론적으로. 근데 문제는 제가 시골에 5일장에 놀러 갔다가 시골 장에서 토끼를 하나 구입했어요. 근데 저는 토끼를 전에도 한 번도 사보지 않고 오늘 처음 사봤어요. 그러면 요 처음 사봤다 이게 무경험일까요? 문제. 무경험이 아니다. 왜냐하면 토끼를 구입한다 같은
특정 거래에서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토끼를 구입한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뭐가 아닌 거죠? 무경험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뭐가 부족한 사람 보기 어려요? 경험이 부족한 사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특정 거래에서 경험 부족이 아니라 뭐라고요? 일반론적으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도 꼭 무슨 말인지 뭐 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우리 민법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요 주관적 요건에 관한 뭘 요구하고 있냐면 이용 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을 뭐 해야 돼요? 이용해야 돼요. 이용을 해가지고 폭리를 취해야 되고요. 위증하는 문제인데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궁박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는 본을 기준으로 따지게 되고요. 경솔했는지 아니면 경험이 없는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따지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입증하는 문제인데 객관적 요건이 입증이 됐을 때 주관적 요건이 추정이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추정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객관적 요건을 입증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 가지고 5억짜리 땅인데 2억에 매매 계약했다. 현장 불균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2억에 체결한 뭘요? 계약서를 첨부하고 현재 시세가 5억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이거는 뭐죠? 입증하기 대단히 쉬운데 문제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는 이런 주관적인 것은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대단히 뭐죠?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자분들이 이걸 입증하면 요 셋 중에 하나는 있는 것으로 뭐 하자고요? 추정하자. 이렇게 보는 것을 주장해 내서 우리 판례는 그럴 수는 없다.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다 뭐 해야 돼요? 입증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끝입니다. 적용법입니다.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독행위 적용돼요. 단독행위도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가 있고요. 계약도 적용이 되겠죠. 계약도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가 있지만 법원에 하사는 경매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형식적 이유는 법률행위는 경매는 뭐죠? 법률행위가 아니라서 그래요. 실질적인 이유는 경매에 대해서 만약에 백사조를 적용하면 경매제도가 무너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요. 제가 돈을 못 갚았다는 이유로 저의 아파트를 경매한대요. 진짜 어렵죠? 그죠?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이 그지 같은 놈들이 제 아파트를 뺏어가가지고 경매하더라도 제값 제대로 받아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뭐도 있어요? 현저한 불균형도 있는 거죠. 그러면 백사조를 적용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매가 다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돼버려요? 무효가 돼버리고 그럼 경매 제도는 뭐 할 수 없어요?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백사조는 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 중에 제외되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계약 중에서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 게 있는데 증여와 같은 무상 기부 행위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여와 같은 무상 기부 행위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증여는 항상 현저히 불균형이에요. 증여는 항상 폭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불공정하다 법률의 유효와 무효인 이유는 뭐냐면 폭리해서 금지하는 거잖아요. 폭리해서 무효란 얘기잖아요. 근데 증여는 항상 뭐일 수밖에 없어요? 폭리일 수밖에 없죠. 제가 제 조카한테 10만 원 용돈 줬어요. 제 조카는 아무것도 안 해준단 말이죠. 뭐예요? 폭리죠. 따라서 이 증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법률행위예요? 현저히 불균형할 수밖에 없는 법률행위니까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증여와 같은 무상기부행위는 백사조가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와 같은 무상기부행위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되지 않습니까?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효과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행 후인데 이행을 한 후에는 폭리자가 한 것은 불법 원인급이에요. 따라서 반환받을 수가 없지만 피해자는 이거죠.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한 사람은 반환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까진데 다음 겁니다. 이게 보면 이제 그 처음에는 좀 복잡한 듯 느껴지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좀 요거를 사례 하나를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안 하면 나중에 와가지고 이상하다 그럴 것 같아서 사례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판에 이런 게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짓고 살던 할머니, 노인이신데 이 할머니가 살던 지역이 댐 건설로 인해서 수몰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 할머니는 평생 살던 고향을 떠나야 돼요. 명백히 뭐죠? 궁박하죠. 명백히 뭐죠? 어렵죠. 그죠? 동의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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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아무튼 어려워요. 그래서 어딜 가서 사나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을이 나타나가지고 할머니 그거 나라에서 보상받아봤자 몇 천만 원 못 받습니다. 제가 할머니 보고 인상이 좋아서 제가 후하게 처리해드릴게 해가지고 3억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는 5억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면 객관적으로 뭐도 있는 거죠? 현장 불균형도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요 매매 계약이 주관적으로 궁박하고 객관 현장 불균형이 있으니까 무효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까지 입증이 되죠? 이용 의사까지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을이 갑의 궁박한 상태를 뭐 해야 돼요? 이용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을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계약금을요 9천만 원을 줬어요. 너무 많이 줬죠. 또 우리 통상적으로 계약금 몇 퍼센트 주죠? 10%에서 3억이면 뭐죠? 3천만 원 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몇 퍼센트요? 30% 9천만 원을 줬다는 거는 얘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 할머니가 정신 차리고 못 팔겠다. 계약금 돌려주겠다. 이럴까 봐 어떻게 해요? 이런 거잖아요. 또 계약금을 주고 잔금을 치를 때까지 딱 7일 만에 다 끝냈어요. 너무 빠르죠. 우리가 보통 부동산 토지 거래할 때는 한 달 가까이 걸리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끝냈다는 건 결국 뭐예요? 이 할머니가 정신 차리고 못 팔겠다 할까 봐 그런 거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런 할머니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뭐가 있는 거죠? 이용 의사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주관적으로 궁박하고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균형하고 또 뭐까지 있어요? 이용 의사까지 있으므로 요 3억을 한 매매 계약은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따라 이행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을이 갑에게
3억 원을 줬고요. 갑도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이때 을은 이 3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폭리자가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니까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합니다. 다만 갑은 요 등기를 말소 내지는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불법 없는 당사자는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이 할머니에게 꽁돈 얼마가 생기게 되죠? 3억 원이 생기게 됩니다. 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예? 3억 생기죠? 3억은 안 돌려주고 땅은 돌려받는다니까요. 그죠?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 있지만 얘는 뭐 받을 수 없어요? 돌려받을 수가 없으니까 요 가백이 얼마가 떨어집니까? 3억에 떨어진다까지 이해하셔야 돼. 오히려 할머니가 더 뭐일 수도 있어요? 고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은 아는 사람에게 뭐죠? 유리하고요. 이걸 기억 안 해두시면 이해되면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이상한데 이래버리면 또 어떻게 해요? 큰일 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을이 만약에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항상 소유권을 갖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공정한 법률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는 걸 또 일단 기억해 두시고 이것도 나중에 또 정리할 겁니다. 끝입니다. 다 했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올해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64페이지 보시면 올해 문제가 나와요. 기본학기 문제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리인이 한 법률에 관하여 불공정한 법률에 문제되는 경우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맞죠? 궁박 어려운 사정은 본이지만 경솔 무경험은 누구죠? 대리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2번 불공정한 법률의 성립 요건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은 그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 맞죠?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은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3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맞죠? 다시 말하면 객관적 요건이 입증되더라도 주관적 요건은 뭐 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요건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죠.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불공정한 법률의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맞죠? 왜냐하면 궁박이란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요. 그 왜 어렵게 됐는지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정신적이든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뭐 하잖아요? 따지지 않습니다. 5번 불공정한 법률이로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무행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0불조가 적용될 수 없다. X입니다. 전환은 됩니다. 5번이 답인데 5번은 아직 안 설명드렸거든요.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3억으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무효죠? 무효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무효잖아요. 이행할 필요 없죠? 갑이 뭐예요? 등기 못 해주겠대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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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갑한테 물어본 거죠. 할머니 그러면 얼마에 팔 건데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5억은 받아야지. 그랬더니 을이 어떻게 해요? 좋대요. 그러면 3억 매매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에서 뭐예요? 무효지만 5억으로 한 매매 계약은 뭐 할 수 있어요? 유효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뭐죠? 요런 뭐예요? 전환되는 거죠. 우리 판례는 무효의 전환에 대해서 뭐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고 전환에 대한 개념 우리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설명은 제가 안 드렸어요.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 해석이 나오죠.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실제로 우리가 제가 계속 이해를 중요하게 하고 강조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의사표시에 관한 부분을 접근하기 위한 이해로서 중요한 도구로서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 부분도
시험 문제를 무조건 내요. 무조건 내는데 여기에 관한 문제는 숨어 있습니다. 이게 법률 해석에 관한 문제인지 아닌지 알게 모르게 숨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를 안 해두시면 이게 이 문제인지 저런지 나오는지도 모르고 틀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꾸 이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외우지 마시라고요. 외워봤자 문제 풀 때 아무런 도움 되지 않습니다. 일단 타이틀이 뭐냐면 법률행위 해석이죠. 법 해석이 아닙니다. 그럼 뭘 해석한다고요? 법률행위. 근데 법률행위 해석하는 이유는 법률행위의 효과를 확정하기 위해서 하는 해석일 텐데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죠?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법률 해석이라는 것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는 법률 해석이란 뭘 말하는 거죠?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것이 법률행위 해석이다. 이게 의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을에게요. 의사를 표시했어요. 갑오리가 표의자라고 하고 을을 상대방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의사 표시가 합치되어 있다면 굳이 해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의사 표시가 불일치되는 바람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는 것이 뭐냐면 법률행 해석, 의사표 해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갑이 속으로는 개집을 팔고 싶어요. 근데 말로는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개집인지 집인지 모르겠어요. 요때 하는 게 뭐죠?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자, 법률 해석은 언제 한다고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을 때 하는 겁니다. 이때 을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규범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상대방 입장이라는 말은 갑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을이 들은 것만 따지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뭐죠? 규범적 해석이고요. 요 사례를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표시된 데는 뭐가 되는 거죠? 집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표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요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표자 입장이라는 말은 을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뭐하지 않겠다는 걸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갑의 의사, 정확히 말하면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자연적 해석이고요. 이 경우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속마음대로 뭐가 됩니까? 개집이 됩니다. 다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한 무슨 말인지에 대한 이해 없이 내용으로 들어가니까는 그냥 뭐 하는 건지 또 외워제끼고 문제가 나오다 나왔는지도 모르고 틀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뭐가 원칙일까요? 자연적 해석이 원칙일까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일까요? 네, 규범적 해석이 원칙입니다. 따라 우리는 별말 없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또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한다 그러면 뭐예요? 맞는 거지만 표자 입장에 해석한다 그러면 뭐예요? X예요. 표시행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 그러면 뭐예요? 맞는 말이지만 내심적 효과의식을 탐구한다 그러면 뭐예요? X가 되는 거예요. 무슨 해석이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해석 방법에서 1번 규범적 해석 의학 근거가 나오고요. 적용 범위에서 그냥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와요. 자,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뭘 해석한대요? 표시행위를. 뭐라 하면 X가 돼요? 내심적 효과가 설명면 X가 되는 거죠.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뭐죠?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판례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란 판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판례 보기 전에 자연적 해석이죠. 얘는 예외죠. 예외. 그럼 자연적 해석은 예외니까 얘는 원칙이니까 그냥 원칙인 거고 얘는 언제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단독행위는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왜요?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뭐 할 수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어쩔 수 없이 뭐죠?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2번이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자, 규범적 해석이 원칙인 이유는 상대방을 보호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상대방이 이미 뻔히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굳이 의를 뭐 할 필요 없어요? 보호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때는 뭐라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계집할 마음으로 집 팔겠다고 했다면 원칙적으로 뭐 팔겠다고 한 거예요? 집. 다만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속마음대로 뭐가 돼요? 계집.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으면 법률 해석을 합니다. 원칙이 뭐라고요?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다 했어요. 근데 이거 아주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충 감만 잡고 넘어가면 또 안 돼. 연습을 좀 해보자고요. 갑이 지금 을에게 뭘 팔고 싶냐면 계집을 팔고 싶은데 뭘 팔겠다고 했죠? 집. 그랬더니 을이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원칙에 따라서 무슨 해석을 해요? 규범적 해석을 하고요.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이 뭐가 돼요? 집이죠. 그러면 집 팔겠다고 했고 집 사겠다고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됩니다. 다만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불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갑이 잘못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됩니다.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문제됩니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한번 해볼까요? 이걸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되죠? 계집. 을은 뭐 사겠다고 했어요? 집.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아요? 성립조차 되지 않아요. 착오는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잘 나오는 지문의 형태가 뭐냐면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를 들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X인 거예요. 착오는 무슨 해석만 발생해요? 규범적 해석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갑이 을에게 뭘 팔고 싶냐면 계집을 팔고 싶어요. 뭘 팔겠다고 했죠? 집. 근데 을이 만약에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을이 좋다 내가 네 계집을 사겠다라고 승낙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상대방이 악이니까
이때는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계집.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뭐예요? 계집이니까 이때는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이 돼요. 그렇죠?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계집일 집이라고 오표시 잘못 표시했더라도 원하는 대로 계집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냐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표시 무해 원칙이라는 것은 무슨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자연적 해석의 결과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해요. 다 한 겁니다. 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지금 이거는 연습장을 펴보시고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따져보면서 요게 요거고 여기구나 이렇게 딱 깨달음을 얻으면 잊어버리지도 않고 문제 풀 때 아주 유용하게 쓰모을 수가 있는데 그냥 원칙, 규범조에서 자연주의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한번 꼭 저처럼 연습해 놓으시고 따져보시고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다 한 겁니다. 이거 좀 보자고요. 자 다시 교재 와가지고 166페이지 그 첫 번째 판례 읽어봤죠? 이게 뭐예요? 원칙이 뭐죠? 규범이 돼요. 두 번째 판례는 뭐죠? 원칙 규범적 해석입니다. 두 번째 판례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을이 갑에게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줘서 친구입니다.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을이 이놈이 어느 나가서 그러는 거죠. 친구야 망했다. 내가 네 돈은 꼭 갚아야 되는데 내가 망해가지고 갚을 돈은 없다. 그래서 내가 얼추 마련해 보니까 2천만 원은 되더라. 2천만 원 받고 떨어지면 이 돈이라도 주지만 돈 다 받겠다고 우기면 한 푼도 안 주겠다라고 의리하는 거죠. 어떤 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갑이 알아보니까 이 그 같은 놈이 진짜 망한 게 사실이에요. 망한 게 사실에 와가지고 당장 2천만 원을 받아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갑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일단은 뭐요? 2천만 원 받고 나중에 3천만 원을 추가로 받겠다는 마음인데 을한테 뭐라 그랬어요? 3천만 원 안 받겠다고 했어요. 좋다. 내가 3천만 원을 뭐죠? 포기하겠다 했죠. 그죠? 보자고요. 갑이 을에게 의사는 뭐였습니까? 3천만 원에 대해서 면제할 마음이 없죠. 근데 표시는 뭐라고요? 좋다. 3천만 원 안 받겠다. 면제하겠다는 의사로서 영수증에다가 돈 다 받았다는 의미에서 총완결이라고 적어줬어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나서 이 그저스 놈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랬을 때 3천만 원 추가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는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으면 원칙이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시된 대로 뭐 한 거예요? 면제한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따라서 3천만 원 추가로 뭐 할 수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판례 읽어보면 총완결이라는 문헌이 부기된 영수증에 있어서 동 영수증 작성 경위가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당시 궁박한 사정에 비추어 우선 돈 받기와의 거짓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총완결이라는 의사표시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은 표시된 대로 뭐예요? 면제했다는 얘기고요. 왜 그런 거죠? 원칙이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번 자연적 해석의 나와 있고 저기 보면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을 하고 사례 나오고 우측에 보시면 판례가 나오죠. 판례 한번 보는데 이 판례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팔고 사고 싶었던 것은 뭐예요? 갑토지예요. 계약서엔 뭐라고 적어놨냐면 을토지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의 대상이 을토지인지 갑토지인지를 정해야 되겠죠.
원칙이 뭐예요? 규범적 해석이니까 뭐예요? 읊어진 거고. 다만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갑토진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원칙 뭐라고요?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입니다. 그죠? 그럼 보자고요. 우측에 판례 메뉴입니다.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으로 삼았으나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요. 쌍방 당사자가 모두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쌍방이 매매 대상이 갑토지임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죠?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연적 해석이에요. 그럼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을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 등기는 뭐예요? 무효인 거죠. 왜요? 갑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된 거니까. 따라서 이 사람들은 뭘 추가로 이전 등기해 줘야 돼요? 갑토지를 등기해 줘야 되고요.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이유는 무슨 해석 때문이라고요? 자연적 해석 때문에. 그죠? 자,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의 경우에만 발생하는 거죠. 이 사례는 무슨 해석이라고요? 자연적 해석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슨 말만 아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 끝이죠. 지금 모두가 갑토지면 알았으니까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 사례는 뭐에 대해서요?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고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이유는 무슨 해석이라고요? 자연적 해석이니까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착오는 무슨 해석 결과예요? 규범적 해석의 결과니까요. 계속 보시면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착오라는 말이 나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 문제되니까.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토지라는 별개의 을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토지 간에 이를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는 이상 위매매 계약은 뭐죠?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 것을 본다는 말은 무슨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이란 얘기고요. 을토지에 관하여 매매기 체결된 것을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토지에 관하여 이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격려된 것으로서 어떻게 해요? 무효입니다. 다 했어요. 그다음 이제 보충적 해석이죠. 중요한 건 아닌데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요. 자연적 해석이 예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 금의를 보충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보충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보충적 해석에서는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보충해. 뭐부터 해야 돼? 규범적 해석 아니면 자연적 해석. 둘 중에 하나부터 먼저 해야 돼. 다시 말하면 보충적 해석은 먼저 어떻게 해요? 해석을 한 후에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는 뭘 하면 안 되죠? 보충적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박스의 예문 해석이라는 건 제가 계약법 할 때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법률행 해석의 기준이 나와요. 넘겨보시면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지워볼게요. 해석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째,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그때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임의법규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도 원석인지 모르겠으면 마지막으로 시르, 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데 무슨 뭘 알아? 이게 또 뭔 소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요거하고 결합이 돼요. 해석 방법하고 해석 기준하고 뭐죠? 결합이 돼야 되는데 이 목적은 결국 뭘 말하냐면 의사 표시를 말하거든요. 자, 우리가 법률의 목적이라고 할 때 그 목적은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아파트를 파는 사람한테 당신이 왜 팝니까? 목적이 뭐요? 그러면 뭐 돈이 필요해서 판다 이런 건가요? 다시 말하면 효과가 결국 뭘 말해요? 목적을 말하는데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 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결국은 목적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목적, 원하는 바 의사 표시를 가지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은 이거예요. 목적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규범적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보충적 해석은 뭘 가지고 해석했어요? 의사 표시 가지고 해석했으니까 뭐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법률행위의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났잖아요. 그러면 목적 가지고 뭐가 끝나요? 해석이 끝난 거예요. 안 끝날 수도 있죠. 그럴 때 뭐 가지고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요. 규범적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보충적 해석은 뭐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해석한 겁니다. 우리 시험 끝나면 좋으는데 끝나질 않으면 그때는 뭐죠?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사실인 관습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단순한 오랜 관행이 뭐예요? 사실인 관습. 법적 확신이 부여되면 뭐죠? 관습법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사실인 관습은 오랜 관행이에요. 그러면 이 법률 해석과 관련된 오랜 관행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투리입니다. 사투리.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저한테 괴로움을 줬던 사투리가 뭐냐면 경상도 분들이 쓰는 아래라는 말입니다. 아래. 영화 봤어? 아랫게 봤어 막 이래요. 밑으로 봤나? 뭐 이러는데 그분들은 이 아래라는 말을 엊그저께 막연한 의미의 과거. 영화 봤어? 아랫게 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엊그저께 봤어 이런 뜻이더라고요. 근데 그 재밌는 거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래라는 말을 모든 사람이 아는 줄 아세요. 그래서 자꾸 아래 막 이러거든요. 그럼 이런 겁니다. 경상도 분이 아래라는 말을 썼는데 밑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지역에 사투리를 가지고 판단해 봤더니 엊그저께 막연한 의미에서 과거 이런 의미로 해석된다면 뭐가 해석에 동원되고 있는 거죠? 오랜 관행, 사실인 관습이 해석에 뭐죠?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 관용적 표현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직업별로 그 자기들의 직업인들만 쓰는 단어들이 꽤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중개업자들은 피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피. 이게 뭐죠? 프레미엄인가요? 웃돈? 그죠? 근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갑자기 그 피가 얼마인데 막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저한테 피가 어디 났지 막 이러는데 중개업자들은 뭐 피를 뭐죠? 웃돈, 프리미엄 이런 의미를 쓴다면 뭐가 해석에 동원되고 있는 거죠? 사실인 관습, 관행이 뭐죠? 해석에 동원되고 있는 거죠. 또 건설현장 가면은 막 그 일본말 많이 쓰죠. 뭐 오야지, 뭐 씹장 이런 거. 오야지란 말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건설 현장에서 보통 뭐 작업 반장 이런 의미를 쓴다더라. 그럼 뭐가 해석에 동원되고 있는 거죠? 사실인 관습의 해석에 동원되고 있는 거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임의법규 가지고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죠? 신의소식 및 조리인데 조리가 뭐였죠? 사문의 기본 법칙 상식이죠. 다시 말하면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결국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상식에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신의 성실 및 조리도 뭐가 되는 거죠?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그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목적이란 뭘 말해요? 의사 표시를 말하니까 규범적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보충적 해석이라는 것은 뭐 가지고요? 목적가적 해석이 끝난 경우라는 거 그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70페이지 오시면 해석의 성질이 나오는데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 문제가 아니라 법률 문제므로 상고 이유가 된다. 결론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좀 쉬었다가 175페이지 의사표시로 갑니다.